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우리 지난 시간에 올리드 118쪽 펴가지고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인권이 뭔지 배웠고, 그 다음에 헌법이 뭔지 배웠고, 그 다음에 기본권이 뭔지도 배워봤었죠. 그래서 기본권의 의미랑 기본권의 종류들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들, 7가지 종류나 있었어요. 그 기본권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뭘 배울 것인가? 기본권의 제한, 아직 우리 못 배웠던 거 기억나요? 제한에 대해서 배워보고,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올리드는 119쪽에 해당됩니다. 인권 보장의 장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배워볼 겁니다. 자, 일단 따라와 봅시다. 우리 기본권 조항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 배웠는데, 이 기본권 조항은 왜 존재하죠? 계속해서 선생님이 수업 중간중간 얘기했는데, 기본권 조항 왜 존재하지? 자, 기본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No, 당연히 아니죠. 왜 있냐? 기본권을 국민의 기본권, 즉 자유와 권리라고도 하죠. 자유와 권리, 기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국가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겁니다. 자, 기본권 조항이 있는 이유는 우리 기본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본권은 무한정으로 보장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한정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보장이 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정답은 아닙니다. 기본권은 실제로 무한정으로 이제 보장되지는 않고 있어요.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헌법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대신 기본권 제한 시 지켜야 될 조건이 있겠죠. 무한정 이제 또 제한하다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을 해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아닙니다. 이상한 게 들어와 있네. 자, 기본권은 제한될 수 있지만 기본권 제한 시에도 국가가 기본권을 제한 시에도 어느 정도의 조건을 지켜야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헌법 조항을 거의 그대로 갖고 와봤습니다. 헌법 제37조 2항. 이 조항을 보면 국가가 기본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기본권 제한할 때 조건과 한계가 어때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실 정치화법 이런 거 가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 더 자세하게 뜯는데, 이제 이거는 약간 통합사회니까 조금 더 라이트하게 갑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퀄 기본권은 무엇을 위해? 목적이 이겁니다. 국가 안전보장, 그리고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복리를 위해 요 3가지 목적상의 한계가 있어.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걸 위해서만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뭘로써 제한할 수 있다?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 제한할 수 있는 형식의 한계를 가지는 겁니다.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랑 반대로는 그냥 구두로서 말하는 걸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고 해버리면 큰일이 나겠죠. 자, 구두가 아니라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사실 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학설이 굉장히 대립하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이런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제한하실 수 있고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형식도 법률로서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이 본질적인 내용은 이건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인권 보장에서 인권과 헌법의 관계, 올리드에 나오는 그 파트입니다. 그 파트가 끝났고요. 오늘 제대로 배워볼 주제 넘어가 보자면 인권 보장의 장치들인데요. 자, 인권 보장의 장치는 우리 올리드에 해당하기로는 페이지 119쪽입니다. 119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선생님이 더 추가를 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습니다. 그거 잘 유의해서 선생님이 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배울 주제. 생각보다 이것도 좀 많네. 자, 1번, 법치주의. 자, 법으로 다스린다. 법치주의. 2번째, 권력 분립. 이 권력 분립 제도는 선생님이 알기로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반복해서 배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배울 때마다 좀 새롭지. 자, 이런 권력 분립 제도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엔 선거제도.
그다음에 정당제도, 그다음에 그 이외의 각종 기본권 구제 제도들에 대해서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거 법치주의 좀 중요하고요. 권력분립제도 좀 중요하고요. 자, 헌법재판소의 심판 좀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이 왜 중요하다고 할까? 잘 생각해 보시고요. 자, 일단 법치주의 먼저 해볼게요. 첫 번째로 다뤄볼 거 법치주의. 자, 법치주의는 여기 뜻을 볼까요? 법에 따라서 이게 다스릴 치거든. 다스릴 치 해서 법에 따라 다스리는 것을 우리는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또는 법에 의한 지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거랑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인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법치주의, 법에 따라서 해결하는 거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야? 현실에 와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과거를 떠올려 봅시다. 자, 과거. 자, 프랑스. 지금 이제 절대 태양왕이죠.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짤을 가져와 봤는데 이게 사또입니다. 사또. 대사가 보이나요? 이제부터 말하면 하옥시킨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사람의 말에 따라서 이제 이게 다스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기보다는 법의 인치의 경우에 사또의 기분에 따라서 다르고, 그 사또가 바뀌면은 또 그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이 사람에 따라서 바뀌는 게 너무 리스크가 크지 않나?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종대왕 같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납득할 만한 기준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이제 통치하게 하면은 기준이 막 바뀌는 일도 없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가 법치주의가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살펴보자면, 자, 법치주의의 제대로 된 찐 의미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를 하거나 또는 국가 권력을 행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어때야 된다?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로서 해야 된다. 그 나라 이제 권력을 행사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뭐 국민에게 자유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뭐 이렇게 할 때에는 무조건 뭐에 의해야 된다? 법률에 의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법치주의입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인치주의고, 너무 리스크가 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게 법치주의고요. 자, 법치주의를 조금 더, 이거는 추가적인 부분입니다. 법치주의의 종류입니다. 법치주의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첫 번째 종류, 형식적인 법치주의. 두 번째 종류, 실질적인 법치주의입니다. 형식적 법치주의는 무엇이냐? 자, 법률이 만들어지는 절차, 그리고 형식, 요 절차나 형식이 합법적이기만 하면 법치주의 인정,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시로 히틀러를 예시로 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역사적인 건데 조금 간단하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은, 히틀러가 이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의 내용이 뭐였냐면, 법을 어기는 일이 없으면서 또 독재 정치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법이었어요. 설명하기는 조금 길고, 그래가지고 이런 합법적인 독재가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게 바로 수권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만들어지는 절차나 형식이 합법적이기만 하면 오케이, 이러면 이 사람을 내쫓을 구실이 없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절차적인 합법성을 지킨, 이 절차적인 합법성만을 중요시하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인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형식적인 법치주의만 존재하는 것에 이제 단점으로 이제 히틀러의 독재가 등장했다 이거죠. 막 나치, 유대인을 박해하고 홀로코스트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런 형식적 법치주의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실질적인 법치주의입니다. 실질적인 법치주의는, 자, 첫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 다뤘던 법률의 절차 그리고 형식뿐만이 아니라 법의 내용과 목적 역시도 정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인 법치주의가 이후에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거,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절차와 형식의 합법성만 따졌지만 이제 실질적인 법치주의에서는 얘뿐만 아니라 자, 내용과 목적도 정당해야 된다. 두 가지를 다 따진 거예요. 형식적 법치주의는 요거 위에 거, 절차와 형식의 합법성. 실질적 법치주의는 내용과 목적의 정당성만 따졌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틀린 겁니다. 얘는 요거 A를 따졌고요. 얘는 A 플러스 B까지 다 따졌습니다.
요거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 권력 분립 제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권력 분립. 제목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된다? 나뉘어진다 라는 제도입니다. 의미 한번 볼게요. 국가 권력을 나누었어요. 분립했어요. 나누어서 각각 다른 기관에 맡겨가지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 분립 제도입니다. 이것의 의도는 요거죠.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기 위해. 와우, 계속해서 나옵니다.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 우리 권력이 하나에 이제 집중되게 되면 정치 권력의 속성상 부패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하나에 집중되지 않고 다양한 기관에 나눠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권력 분립 제도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있어. 첫 번째, 자, 입법권, 법을 만드는 만드는 권력은 국회에 줍니다. 그 다음에 행정, 나라 살림을 하고 정책을 하고 만들고 뭐 집행하고 하는 권력은 이제 행정권은 정부에 줍니다. 그 다음에 법을 적용하는 것, 그 권력은 법원에 줍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이 분립되는 거, 그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 내용은 이게 2번. 그리고 각각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권리를 또 주게 됩니다.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권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올리드 119쪽에도 나와 있습니다. 날개 부분에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의 권력기관 간의 견제 장치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 사실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초등학교 때도 배웁니다. 중학교 때도 배웁니다. 지금 고등학교 올라서도 배웁니다. 정치와 법을 선택하게 되면 또 배웁니다. 근데 이걸 문제로 내면 여러분들이 다 틀립니다. 왜 다 틀릴까? 정말 어렵기 때문이에요. 요 내용이나 요런 내용, 용어 이런 것들이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지금 한 번씩 짚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차례차례 살펴봅시다. 먼저 입법부 보이죠? 우리 국회 보이죠? 국회는 법률을 만드는 곳. 그 다음 행정부 보이죠? 정책을 집행하는 곳. 그 다음에 사법부 보이죠? 법률을 적용하는 곳입니다. 이 각자의 권력을 가지고 고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글씨에 나오는 거는 서로를 이제 견제할 수 있는 권력들이에요. 입법부가 다른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행정부를 향해서는 먼저 어떻게 할 수 있냐 살펴봅시다. 첫 번째, 우리 국정감사권, 탄핵소추권이라는 게 나와요. 국정감사권은 뭐냐? 나랏일을 제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이제 감사를 할 수 있는 권리. 나랏일 제대로 하고 있어? 너 살림 제대로 하고 있어? 원래 계획했던 대로 너 뭐 이상한 거 없이 잘 하고 있지? 이렇게 보는 게 국정감사권입니다. 그 다음으로 탄핵소추권. 여러분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된 거 여러분 몇 살 때지?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기억이 날 거예요. 완전 애기 때는 아닐 거야.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고 행정부의 고위 공무원들을 탄핵할 수 있는 그런 탄핵소추권이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국회에서 이제 탄핵소추를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너네 탄핵소추했어? 알았어. 이렇게 해서 반영해가지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한 거거든. 그래서 국회에는 이제 탄핵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이라는 걸 가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반대로 입법부가 사법부를 향해서는 어떤 게 있을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건 좀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넣었어요. 탄핵소추권. 우리 행정부 고위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이런 사람들도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대법원장, 대법관은 이제 사법부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자, 이런 사람들을 탄핵할 수 있는 탄핵소추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이 있는데, 대법원장은 말 그대로 뭐 사법부에서 이제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임명하는데 동의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명권 아닙니다. 임명 동의권입니다. 자, 임명은 이거 여담이지만 임명은 누가 하냐? 대통령이 합니다. 아무튼 대법원장 임명 동의권을 입법부가 가집니다. 그렇게 이 권리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행정부로 넘어가 볼게요. 행정부가 다른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것에는 무엇이 있냐? 첫 번째, 입법부를 향해서는 법률안 거부권이라는 걸 가집니다. 자, 우리 법률은 누가 만든다 그랬지? 우리 법률은 국회가 만든다 그랬죠?
근데 이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어서 이제 얘한테 보여줍니다. 대통령한테 보여줘요. 근데 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이 법률은 너무 아닌 것 같아. 내가 생각했을 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 같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 법률을 한 번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거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합니다. 그게 행정부가 입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자, 그거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고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는 아니지. 자,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장 임명권, 사면권. 대법원장 임명권. 자, 임명권은 누가 한다 그랬지? 대통령이 한다 그랬지. 대법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거. 자, 얘가 임명의 동의를 국회에서 해주면 행정부가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장은 어디 사람이라고? 사법부 사람이라고. 사법부 사람을 임명을 하는데 임명은 행정부가 하고 동의는 국회가 하고. 이렇게 되면은 세 기관이 모두 이제 견제가 되겠죠. 그렇게 되고 사면권이라는 게 있는데 사면권이란 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떤 범죄자의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거야. 그런 거를 사면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다양한 종류가 있긴 한데 거기까지는 알아둘 필요 없고 죄를 면하게 해주는 거. 그걸 사면권이라고 합니다. 그렇고요. 자, 다른 색깔이 있으면 좋겠는데 다른 색깔이 없네. 자,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남았죠? 사법부가 다른 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거. 자, 입법부를 향해서는 뭐냐? 위헌법률심사제청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용어 굉장히 아스트랄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정해봐요. 자, 위헌법률. 이게 무슨 뜻이냐? 자,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 있어요. 어떤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 조금 아닌 것 같은데? 헌법에 위배되는 것 같은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이 될 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심사해 주세요 라고 이제 헌재에 제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거를 법원이 가져요. 이게 왜 국회를 견제하는 건지 여러분들 알 수 있겠나요? 자, 이 법률을 누가 만든다 그랬어? 국회가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국회가 만든 법률이지만 국회가 만든 거지만 너네 이상해. 이렇게 찝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헌법률 심사 제청권이라는 게 사법부가 이제 입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이제 권리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명령 규칙 심사권입니다. 명령이나 규칙 요거는 이제 행정부가 만들 수 있는 법 중에 하나거든요. 법의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 법의 체계에서도 했었잖아.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명령, 규칙, 행정부가 만들 수 있는 법을 너네 그거 다시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명령, 규칙, 심사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분립제도 견제 장치들 시험에 내기 굉장히 쉬운 부분입니다. 잘 공부해 두시고요.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그 다음에 선거제도로 가보도록 할게요.